연에서 저점 확인된 것이 아니겠는가?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다. 당연히 이제부터 뭘 사냐에 대한 고민으로 관심이 돌아서야 되는데 상하반기에 한 2,700 이상은 갈 거로 봐요. 센터장님은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증시가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죠. 뭐 좀 월급쟁이죠, 뭐. 하시면 살고 있는 거고. 시장이 이제 오르내림이 있는 거고. 네.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또 그러한 상황에 맞게끔 네. 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틀로서 네. 시장을 바라보고 또 같이 고민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스피가 이제 2,400 지금 후반까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했잖아요. 예. 현재 증시,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좀 점검 한번 보면 센터장님이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나요? 주가라는 게 결국은 크게 보면 네. 그 잉여 현금 흐름과 네. 할인율이라는 두 가지 함수예요. 네.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돈을 벌어서 그게 유지되고 뭐 그 돈을 갖고서 배당도 하고 투자도 하고 살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할인율이죠. 그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결국 글로벌 물가가 상당히 예상보다 높게 올라오면서 네. 작년에 이제 연준에서 뭐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다 빗나갔고 물가가 치솟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표기도 공포로 가는 거죠. 소위 하워드 막스가 말했던 시계추처럼 이쪽 극단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붕괴되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세상 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그런 국면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지금 시장을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가능성을 시나리오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세미나 주제는 지난 7월의 그 저점이 의미가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 그게 의미가 없다 보면은 그때 2270이었는데 뭐 지수가 뭐 2000 간다, 2000 깨진다 별말 다 있잖아요. 근데 저 생각은 뭐 맞다 틀려 떠나서 뭐 그 정도에서 저점이 확인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점은 2270으로 뭐 그 정도. 우리가 시장을 보면 지난 제가 7월 초에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거의 망하는 분위기였어요. 그치, 2000 무너진다 뭐. 근데 당시에 이미 그 시점에서 유가는 꺾여 내려오고 있었고 금리도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네. 아까 할인율이 결국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인율의 변화 생기던 게 멈췄었고 네네.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건 유가인데 유가가 꺾여 내려왔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가가 연간 저희는 가을 정도면 80%이 깨질 수도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수요가 안 좋아서 깨진다 분도 있는 분도 있고 뭐 공급이 좋아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유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이 두 가지 유가 금리가 모멘텀이 돼서 좀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주서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주가가 다시 크게 무너지려면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해놨지만 미국 금리가 다시 뭐 3.6, 3.8, 4.0 가야 될 거고 유가가 다시 150불 간다는 얘기 나와야겠죠. 네. 그럴까요 지금?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번에 저점이 좀 의미 있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면 나온 김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기준점을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가 싸다 비싸다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럴 때 좀 비쌌을래 정확히 알 수 없죠. 저 욕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3,000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시장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순간적으로 지수가 막 더 올라가도 대비하는 사람들은 그때 꾸준하게 주식을 위험을 관리하겠죠. 반대로 지금은 다른 국면이죠. 그래서 주식에는 종말론적 사고보다는 순환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많은 그루들이 그런 말을 하죠. 뭐 사이클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 그 순환의 어떤 시계추의 기준은 뭘까요?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인데 여기 보시면은 PBR로 놓고 보면 이게 FC죠. 뭐 별거 아니고요. 뭐냐면은 그 자본 총계 최종 확정된 숫자만 갖고 PBR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길게 봤을 때 0.9배 전에서 사놓으면 시간의 문제일 뿐 돈은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저점이 하여튼 0.91배에 갔었어요.
뭐 깨고 내려가서 다시 뭐 하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 낮아 보이고 그래서 의미 있는 저점 확인된 거 아니겠는가. 그럼 이때 0.6배 간 적이 있잖아요. 이때 코로나 때인데 이때 뭐 다들 속절없이 뭐 이런 상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건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최근에. 근데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제가 막 국제 전문가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두려운 건 그래서 인플레가 제어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유가도 내려왔지만 재미있는 거는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출한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 코로나 같은 사태일까요? 아니라고 본다면 저는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럼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저점이 2270 정도였었나요? 가장 그쵸. 저점이. 그리고 지금 2470 정도까지 20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좀 주식을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뒤에 좀 말씀드릴 거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죠. 네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지수는 그런 거고요. 네. 중간중간에 기업들을 보면 여전히 싼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매크로 과잉이에요, 사람들이.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다 기업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 기업 분석만 하면 된다. 한국, 미국이 아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다들 인지하다시피 결국 더블 카운팅 이슈거든요. 결국 미국에서는 구글 상장하면 나머지 상장 안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카카오만 하더라도 뭐 특정 종목 말해서 좀 그렇지만 연결로 한번 계산 때려보면 골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 작년에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럴 때는 기업 분석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할인율이 좀 유리한 상황이니까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바닥을 확인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종목에 따라서는 되게 매력적인 것들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숲이 아닌 나무를 봐야 될 땐 지금인데 사람들은 지금 나무가 아닌 숲을 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여기저기 연준이 무슨 말 했는지 매크로 보잖아요. 왜냐면 매크로 때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니까. 작년에는 매크로를 봐야 될 때는 안 보잖아요. 뭐 김 작가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매일 뭐 장기 투자가 답이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비탈리 카스넬슨이라고. 하여튼 이 언론의 증폭 효과가 매우 의미 있다 본 저는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액티브 밸류 인베스트라는 책인데 사실 매일 넘쳐나는 과장된 기사 또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통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주식을 본질가치 이상으로 올리거나 이하로 끌어내리거든요. 요즘엔 그게 더 뭐가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떠드냐는 거죠. 지금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CPI 얘기하고 있고 연준에 무슨 누가 어떤 말 했고 별로 이때는 중요하죠. 오히려 작년에 매우 중요했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의 증폭 효과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언론의 투명성이 커진 서해이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활용 당하는 거죠. 제가 사실 잘 듣는데 출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면 저는 시장을 지금 좋게 보는데 좋게 보는 사람이 얘기가 많이 도는 게 싫어요. 왜요? 좋게 보면 그러면 장이 빨리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또 하나 더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모델의 가장 핵심인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외국인이 언제쯤 살 겁니까? 그렇죠. 참 정말 막연한 질문이죠. 그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합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외국인들이 샀었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외국인이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당연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아져야 살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희한하죠. 아주 좋을 때 샀으면 물렸잖아요. 외국인이 그때 팔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 10만 전자 외칠 때가 삼성전자 고점이었고 지금은 다 삼성전자 뭐 5만 원 깨질 수 있다 얘기 나오니까 잘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외국인이 언제 샀냐? 한국이 나라 전체가 돈을 벌 때 샀다는 거예요. 무역 수지가 12개월 합으로 보면 요새 맨날 기사에 제일 많이 나와요. 카스넬스가 활용을 하면 뭐 4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외국인은 계속 줄이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과거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무역 수지랑 외국인 누적 수매수가 좀 비례하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외국인의 뭐 지분율 현황을 비교해보고 과거에 몇 프로가 지분이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한국은 결국 대외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이 좋아질 때 들어와요.
근데 무역 수지가 뭐지 한국에서? 왜 적자가 나오는죠? 지금 유가가 비싸서 적자가 나오죠. 그거 그냥 신문 보면 그냥 에너지 수입 비중이 올라와서 그냥 방금 우리 유가 얘기했잖아요. 유가가 꺾여 내려오면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자꾸만 사람들은 투자라는 걸 갖다 지금까지 잘 정리한 해설을 원해요. 그래서 전부 다 공부한다고 해서 해설 정리만 해요. 근데 그거는 과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뭐 미래에 만약 외국인이 그러면 이승보에 팔 확률이 높을까요? 살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무역 수지가 유가가 돌면 빠지면 돌아서겠죠. 그럼 외국인이 돌아서 돌지 않을까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유가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유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죠? 원재료비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기업의 이익률이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대단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작가님이나. 그러니까 작가님도 계속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지금 이런 일이 큰일 났어 얘기를 하겠죠. 지금 물가 이렇게 높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내년의 물가 아니에요? 내년의 이익이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많은 것들이 전자들 관심 많으시니까. 전자 요즘 너무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자의 반도체 가격들이 거의 폭락을 했거든요. PC가 회사들이 재고를 안 싸니까 안 좋아지는데 내년에 동년 동기 대비로 보면 어떨까? 이 시점쯤에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근데 내년 이맘때쯤에 또 괜찮은 얘기 나왔을 때 그때를 하려고 그러죠. 간단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제가 이제 자주 오는 곳은 아니니까 여기서 매일매일 기업 하나하나 거 아무리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했지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결국은 지금의 뭐 미래를 정확히 맞추겠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아까 관점을 물어보시면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첫째, 어느 저점 확인된 것이 아니겠는가?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뭐 잘 빠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부터 뭘 사냐에 대한 고민으로 관심이 돌아서야 되는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 정작 수에 대한 얘기가 필요 없을 때 세계가 망할 것 같은 어떤 매크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또 이 코스피가 2,400 좀 올라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지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왜 지쳐? 1년 내리 좀 떨어지면서 좀 지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를 때 이제 조금 팔고 나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가치 투자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번역되어 왔는데 거기 하워드 막스가 처음에 나와요. 근데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뭐 예측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의 변화가 펀더멘탈 악화에 비례하는지 여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악재가 나니까 주가 빠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악재 플러스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는 악재는 상존하는 구간에서도 심리 위축이 상당히 과잉 상태로 되면 그땐 주가가 돌아설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사실 그래서 그럼 뭐죠? 이게 어떻게 드러나겠죠, 숫자로. 우리가 자꾸 내러티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소설, NFT 얘기하고 막 작년에 그럴 때가 상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막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그럴싸한 책이 나오면 누군가 정리를 다 하는 순간 그거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투자의 기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 비관적, 뭐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하나 좋아하는 말인데 워렌 버핏이 굉장히 멋진 말을 주주서한에 남겼었거든요. 뭐냐면 나는 비관론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관론이 만들어낸 가격을 좋아할 뿐이다. 이게 참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게 싼 가격에 오래 부피 사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좋은 기업은 알고 있어요. 근데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에 살려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위축이 왔을 때 싸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싸져 있을 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작 보통 때는 나는 주식에 장기 투자해 하다가 그때가 오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아까 방금 전에 작가님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반대에 나와서 여기서 팔아야 됩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이 될까요?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싸게 잡았더니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마다 원래 해마다도 하지만 뷰가 있잖아요. 상단과 하단. 올해 하반기에 뭐 어디까지도 생각을 하시나요? 작가님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저희들은 상하반기에 한 2,700 이상은 갈 거로 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엔 되게 오버한다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금방 2,500 다가왔잖아요. 더 올라가면 더 쫓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수, 그러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얼마냐. 나는 이 지수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정확히 팔아야지. 그걸 세상에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싸다 비싸다는 알 수 그쵸. 있다고 해주신 거죠.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쌌고 시장 전체는 반등했지만 아직도 싼 것들이 많다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싼 게 많다가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같이 얘기. 싸다. 그러면 싼 거 다 아는 것들이 있어요. 건설주 싸요. 다들 망했어요. 그렇죠. DLENC 같은 거 0.2배, GS건설 0.4배 PBR로. 왜 무너졌죠? 두 가지 때문이었잖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렇죠. 공사비가 올라왔다는 거. 사실 그거는 두 번째예요. 실제 원가를 보면은 그 정도로 크진 않은데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건설회사들 다 규제 풀어줄 줄 알았어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위에 좀 비싸게 팔면은 매출이 좋은데 다 막아놨잖아요. 지금 정책 변화가 없어요. 바짝 무너졌어요. 그래서 싸요. 네. 어느 순간에 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기는 내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저도 은행에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런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예금금리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예금을 들었어요, 저는. 네. 1년짜리를. 3.6 정도 주더라고요. 우대금리 받았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와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내가 만약에 그 컨퍼런스 제한이 없다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면 은행주 사죠. 네네. 아니, 왜냐하면 은행주 지금 가격에 사놓으면 안 좋은 것도 배당 6%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안 빠지고 빠지면 할 수 없고 들고 있다 보면 지금 베일리에이션이 싸니까. 네. 그래서 한번 올라올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몇 프로 나올 것 같거든요. 1, 2년 안에. 네. 그런 게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지수가 2,450, 80이 왔는데 고점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은 투자자로서는 별 의미 없이 서로 잃은 거죠. 가상으로 서로들 그냥 진지한 고민을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투자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네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투자라는 건 결국 이 시점에서 싸게 살 매력적인 것들이 있냐. 특히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말했던 가치 대비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다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드러나는 거냐면 결국 빠져 있을 텐데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을 많이 뒤져봐야 된다. 네. 그리고 내 거는 이런 거예요. 내 건 안 움직이지 왜 다른 건 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또 돌아가면서 순서가 오지 않을까요? 좋은 건 먼저 치고 나가는 거고. 네. 조선주에서도 보세요. 미포 같은 거 막 치고 나가잖아요. 네. 대우조선 같은 거는 가만히 있는데. 다들 조선주 아시니까 내용들 아시겠지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와가지고 맨날 이 주가는 얼마짜리예요? 그거 맞추기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대신해서 그 판단을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돈 내에서 한 4-5 종목 정도를 그래도 좋은 걸 골라서 나눠서 사놓으면 그래도 되는 구간이다, 지금은. 쌀 때는. 지금도 싼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럼 싸 보이는 주식 섹터가 이제 건설주랑 은행주 정도. 그거는 당장 올해 연말은 그렇지만 그것도 싸다는 예를 든 거죠. 네. 갑자기 종목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종목주로 가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시총 비중이에요. 3월 8일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건 IT인 거죠. IT. 소프트웨어 완전 막 갔고 그래서 쭉 올라오는 게 하나 확실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숫자가 잘 나오는 거죠. 왜 잘 나오죠? 환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출. 그렇죠? 이게 좋은데 이제 다들 좋다고 외치겠죠. 요즘 그런 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올라왔으니까 다들 이제 또 좋다고 하는 거죠. 사는 건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죠. 그럼 헬스케어 같은 것들도 최근에 많이 무너져 있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이렇게 막 급락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걸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놓고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조선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경우가 나오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공부들 다 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올라가서 이런 거지 다들 폭락한다고 다 숏을 걸었던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숏을 걸었다고 하니까 기관들만 거는 줄 아시는데 기관들이 건 거는 이거죠. 공매도 잔고. 네이키드로 숏 대차가 이렇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네이트 못하게 하니까 는 건데 이거는 개인들도 엄청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안 잡히는 CFD라는 계좌들이 있어요. 거기는 파생으로 잡히는데 숏은 어마어마하게 치는 거예요 지금. 창은 빠져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거예요. 에코프레임이 좋은 회사인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건 좋고 롱숏을 하는 거죠. 그거 사고 이건 숏을 치는 거죠. 또 어떻게 됐죠? 숏 스퀴즈가 나는 거죠. 급등을 한 거죠. 왜냐면 그때 보호 예수가 엄청나게 풀린다고 하니까 방송 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런 종목이 매우 많은 거 아세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숏 치고 뭐 해놓고 해놨는데 쭉 돌려요. 근데 이제는 그게 그냥 숏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갑자기 팍 무너지는, 그러니까 급등하면 올라온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린 거지만 이런 게 지금 꽤 많겠죠. 제가 여기서 뭐 그 종목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브로커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음식료를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종목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커버하는 것들이니까 음식료에서도 뭐가 더 모멘텀이 있을까 찾아보는 거죠. 뭐가 좀 더 있을까. 그러면 가격을 올릴 예정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매출 가격도 다른 것도 올리는데 다 안 올린 회사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최근에 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콜했던 JV 같은 유행 같이 하는, 이거 올랐으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사라는 게 말이 아니라 개별 기업별로 캐펙스를 늘려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것들. 주식을 뭘 사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싼 거를 사면 밸류 트랩에 걸려서 답이 없는 거예요. 싸지만 앞으로 좋아질 걸 사야겠죠. 그렇죠. 결국 좋아진다는 건 뭐죠? 캐펙스 투자를 해야지 좋아지는 거겠죠. 그럼 지금 캐펙스 투자를 크게 늘렸던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많습니다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제대로 다 얘기를 안 해줘. 매일매일 저 경제신문만 보셔도 그 인터넷 보시지 말고 신문 사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그런 기사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업들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들도 그랬죠. IT도 그렇죠.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최근에 백화점들도 막 리뉴얼 했잖아요. 롯데쇼핑 여기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시면 다 바꿔놨잖아요. 뭐 그런 것들 싸잖아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칠 정도로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무슨 정보 이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두드려 맞아서 싸져 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뻔한 기업들이 상당히 싸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가 움직여요. 또 하나 방법은 종목을 물어보시면 소형주가 이럴 때 대박이 나요. 랄프 렌저라고 이분이 쓴 책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은 기업이 마른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정말 이 문장이 죽이는 문장인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밍 맞출 수 있다는 말은 못 믿겠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만약 김 작가님한테 지수는 어디가 고쳐요? 매도래는 모르고 어디는 빠지고 이런 얘기하면 듣기는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제가 이 나이 들어서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제 솔직히 하고 싶다. 근데 쌀 때 매수해야 된다는 말만 믿는다는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다면 비관적인 시장이 왔을 때 얼마나 기회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해답이 되는 거예요. 투자에 솔루션을 줄 때가 바로 비관적인 시장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인 거니까요. 한 달 전에 비관적인 시장은 아까 카스넬슨의 말을 인용하자면 미디어가 만들어주잖아요. 어쩌면 저나 김 작가님이나 우리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앉아서 다 망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럴 때가 그런 거죠. 그리고 조회수가 만약 제가 좋은 얘기하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회수가 안 나와야 돼. 제가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네. 예를 들면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조회수가 엄청 나오면, 뭐 투자해서 김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보다는 막 세상 망한다 얘기해야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특히 지난 7월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근데 제가 그 말 웃으니까 근데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올라갔다 두드려 맞는다예요. 왜냐면 아직 못 샀거든요. 안 샀으니까 두드려 맞아서 다시 기회가 와야 돼요. 저쪽 놓치신 분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싫어할 거려? 바닥 쳤어. 저 자식 뭐야? 이런 거. 근데 제가 우스개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나 뭐 김 작가님이나 우리가 모두 시장의 어떤 리트머스 같은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는 소위 많은 과거의 투자자들이 지금 유리해진 상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트머스들이 늘어났다.